안녕하세요. 해외경제론 2주차 강의입니다. 저번 시간에 1주차 강의 때는 우리가 그 97년도 외환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그 97년도 외환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세계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거기에 대처를 잘 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그런 데를 굴러가는지, 그러니까 국제 경제 또는 세계 경제 시장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국제 정치와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잃어버린,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 외환위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대외적 요인에 의해서 그 우리나라 97년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외적 충격이 우선했습니다. 대외적 충격에 의해서 경제 위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기의 어떤 그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1995년도부터 이루어진 강달러, 미국의 강달러 기조 또는 강달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전 세계에 불려 있던 달러를 미국으로 회수하도록 만들었고,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세계 경제 위기로 이어지면서 그 세계 경제,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남미의 여러 국가들에 타격을 주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이렇게 번지는 현상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뭐 러시아나 터키나 이런 나라들까지 치면서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 경제 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위기, 동아시아 외환 위기의 한 일환으로서 발생한 것이 우리나라의 그 97년도 외환 위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파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미국의 강달러 정책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던 그런 여러 가지 충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응전을 잘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했는가와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처가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당시 우리나라 관료들이 그런 어떤 대외 충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고, 결국 환율 정책에 있어서 실패를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의 어떤 경상수지 적자가 만연해졌고, 그것이 결국에는 외환위기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 종금사, 한국의 종금사라고 하는 종합금융회사라고 하는 이 소규모 금융회사들이 이런 일본 금융계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그 당시 잘 나가던 동남아 경제에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의 그 해외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해외 영업의 과정에서 동남아시아가 일종의 경제 위기 상황을 맞게 됐고, 그 경제 위기 상황 하에서 이제 빌려줬던 돈이 회수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이제 돈을 빌려줬으면 이렇게 다시 회수가 돼야 다시 이걸 금융계에 갚을 거 아닙니까? 돈을 갚을 거 아니. 근데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서 회수가 안 됐죠. 이 경제 위기의 원인은 그야말로 이제 미국의 강달러 기조, 강달러 정책, 금리를 올리는 거였죠. 네, 금리를 아주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준 거, 한국 종금사는 빌려준 거기 때문에
일본 금융계가 회수를 해가려고 했다면은 얘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자금이 회수가 안 되니까. 근데 얘네들이 자금을 아주 자금 회수를 악착하게 한단 말이에요. 일본 금융계가 이 당시에 자금 회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 왜 자금 회수를 했었던가? 왜 이렇게 자금 회수를 길을 쓰고 하려고 했었던 거와 관련해서 이 왜와 관련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요 자금 회수를 왜 그렇게 길을 쓰고 하려고 했었는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풀어집니다. 네. 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버블 경제였죠. 이 당시에 그 일본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버블 경제였었는데 그야말로 시간 타임으로 하면 이런 식의 타임이 있을 수 있고 1980년, 1985년, 1990년, 그 다음에 2010년 이런 타임 스케줄이 있다 그러면 예컨대 일본의 자산 가치가 1980년에 100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보면 그 수준이 1990년이 되면 이 자산 가치가 이게 500이 돼요. 이게 부동산 가격이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1990년에 그러니까 불과 10년 만에 폭등을 해서 그야말로 100이었던 1980년에 100이었던 것이 한 5배 정도 올라가지고 500 정도가 됐고 이게 지속적으로 1990년을 피크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강을 해서 결국 2010년에 100이 되는 다시 1980년 수준으로 돌아온 이게 부동산 가격이 이런 식의 스케줄을 가지게 됐었단 말이죠. 그리고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주가도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여기가 한 400 정도 되거든요. 400 정도로 피크를 찍고 이게 2010년도에 제자리 그러니까 1980년 수준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게 주가고 이게 주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1990년부터 2010년 요 10년 동안 20년이죠. 20년 동안 그야말로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네, 일본이. 네, 이런 상황 하에서 이 자금 회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20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죠. 네,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첫 번째 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가 플라자 합의입니다. 두 번째는 BRS 비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플라자 합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첫 번째가 이제 플라자 합의죠. 이게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의 플라자 모텔에서 호텔에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그걸 플라자 코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G5 회의입니다. G5 회의. 그러니까 세계 선진 국가인 5개국이 정상이 만나서 회의를 해서 뭔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거죠. 합의에 이르렀고 이게 이제 1985년 9월의 일입니다. 9월 22일인데 9월 22일 날 이제 모이게 되는데 이 모여서 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미국이 너무 이 당시에 1985년 당시에 무역 수지가 적자였습니다. 너무 무역이 안 돼. 무역 수지 적자가 많이 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 G5 나머지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을 아닌 일본, 그 다음에 G5 국가 중에 서독, 그 다음에 프랑스, 그
그다음에 영국 이런 선진 국가들과의 이게 대외 무역 그러니까 대외 무역이죠. 대외 무역 적자 규모가 상당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한 무역 적자 규모가 상당했고 그 이유를 미국이 분석을 해보니까 1980년에 비해서 1985년도에 미국의 달러 가치가 미국 화폐죠. 미국 화폐인 달러 가치가 한 50% 정도 절상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달러 가치가 높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이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미국의 무역 수지에 있어서 너무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1980년에 비해서 85년도가 달러 가치가 이 나라들에 비해서 50%가 절상이 됐으니까 지금 85년 시점에서 다시 80년 수준으로 달러 가치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어떤 원활한 자유무역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G5 회의, 플라자 호텔에서 모여서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를 내리고 달러 가치를 나머지 국가의 화폐 가치를 올리는 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네, 하겠다는 거죠. 이 달러 가치, 그러니까 상대 가격이기 때문에 이 달러 가치를 내리는, 그러니까 혼자서 절대적으로 달러 가치를 내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상대적인 가치를 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즉 일본,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상대 가격이 하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달러 가치를 내리기 위해서 금융 완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도 같이 금융 완화를 해버리면 얘들도 같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상대 가격은 변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협조를 해야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플라자 호텔에 모여가지고 이 합의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예, 합의를 이루어냈고 뭐 미국이 뭐 세계에서 최강국이기 때문에 이 합의를 거의 강제적으로 종료하게 되죠. 네,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를 하락시킴으로 인해서 이들과의 대외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 나라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그 나라 화폐로 표시된 모든 상품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진다는 이야기예요. 가격이 비싸지면 수출품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수출품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게 되죠. 안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상수지나 무역수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죠. 네,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아무 이유 없이 환율의 변화로만 가지고도 수출품이나 수입품의 가격이 등락을 하기 때문에 이 환율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달러 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이래서 미국의 수출품 가격을 떨어뜨려서 결국 미국의 수출이 잘 되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그러면서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겠다.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조치를 해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반토막을 냅니다. 그러니까 원래 1985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 1달러에 250엔이었던 걸 2년 만에 87년에 1달러에 125엔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엔화 가치는 상승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쭉 떨어져 가지고 1995년도가 되면 1달러에 얼마가 됩니까? 79엔. 요게 바닥을 찍은 거거든요.
바닥을 찍고 95년부터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엔화 가치는 하락하는 그런 강달러 기준. 그러니까 95년도 로버트 루비 이 강달러 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외환위기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오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달러는 지속적으로 하락시키고 엔화, 일본의 엔화뿐만 아니라 뭐 독일 마르크와 프랑, 파운드와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조치를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하게 되고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가게 되죠. 이런 상황은 거의 일본에 있어서는 재앙적인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 1,100원인데 지금 1달러에 1,100원인데 1달러에 550원으로 반토막 낸다, 떨어뜨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품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로 뛰겠죠. 다른 거 아무 이유 없이 환율의 어떤 조정을 통해서 만들어도 우리나라 수출품 가격이 2배로 뜁니다. 팔리겠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거의 팔리지 않죠.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급격하게 나빠질 것이고 기업의 이윤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 환율의 조정.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런 다른 뭐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유럽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러니까 대유럽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대유럽 무역 수지 적자는 해소됩니다. 해소돼요. 네. 이런 환율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미국이 수출이 잘 되고 그 수입은 덜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네.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 서독, 프랑스, 영국의 어떤 그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 미국이 이런 나라들의 수출되는 수출품의 가격은 내려갈 테니까 올라갈 테니까 수출 가격은 내려갈 테니까 그야말로 잘 팔리겠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은 잘 되고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수출은 잘 되고 수입은 그 이전에 비해서 잘 안 되니까 무역 수입 적자가 해소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유독 일본만 대일본 무역 수지 적자가 해소되지 않는 겁니다. 해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해소되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이게 당연히 일본의 수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일본의 무역 수지는 그야말로 악화돼야 되는데 악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본은 이 이후에도 85년 이후에도 이렇게 환율 조건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거든요. 지속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게 되죠. 왜? 일본은 이러한 악조건 안에서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일본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일본 경제는 왜 이렇게 탄탄한가? 일본의 어떤 성장을 견인하고 일본 경제 구조를 탄탄하게 한 이유가 뭔가? 일본의 경영 기법은 왜 미국과 다른가? 왜 미국 경제는 점점 하강하는데 일본 경제는 왜 저런 악조건 속에서도 상승할까? 일본에는 뭐가 있다? 일본 경제 탄탄한 것은 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미국보다 우수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야말로 일본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네, 이 시기죠. 지속 성장을 합니다. 무역 수지 적자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이 왜 그런가에 나중에 이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일본 경제가
이때 플라자 합의가 있고 나서 이 대외 환경이 나빠지고 환율 조정에 의해서 뭔가 나빠졌다고 생각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일본에서는 기준금리를 일본 정부가 기준금리를 8% 수준에 있었는데 이걸 3% 수준으로 완화시키고 여기에다가 확장적 재정 정책까지 서서, 그러니까 세금도 깎아주고 재정 정책 세금 깎아주고 금리까지 낮춰줌으로써 네,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왜냐하면 수출 대기업들의 환율 조정에 의해서 수출 대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그 이전에 비해서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니까 금리를 낮춰주는 거죠. 네, 금리를 낮춰줌으로써 해서 일본의 기업들은 부채가 많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채 규모가 GDP의 한 250%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좀 줄여준다든지 하면서 환율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조치들, 그리고 세금도 깎아줘요. 그러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뭔가 환율에 있어서의 불리함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여러 조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금융 완화랄지 아니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죠. 풀린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네, 풀린 돈이 많아지게 되죠. 많아지게 되니까 이 풀린 돈이 다 어디로 가냐면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대표적인 자산이 뭡니까? 부동산하고 주식이죠. 네, 주가 이런 자산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왜 그런가? 왜 이 풀린 돈이 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갔을까를 살펴보면 이 당시 일본도 금융시장 규제 완화를 합니다.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금융시장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을 했거든요. 금융시장의 규제 완화를 하면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그 대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은행이었어요. 은행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수행을 했었는데 이제 일본도 어느 정도 그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선진국가 대열에 들어섰고, 그러면서 그 좀 선진화된 금융 기법에 의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금융시장 규제 완화를 하며 금융시장,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하는 중개 기관을 통해서만 자금 조달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서, 즉 채권이나 주식 시장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하는 수단이야 몇 개 없죠. 네, 그런 그 어떤 금융적인 지원을 자금 조달을 한다고 한다면 은행을 매개로 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이라고 하는 협동,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적인 동업자죠.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인적인 동업이 아니라 물적인 동업을 통해 가지고 동업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게 주식시장. 주식 뭐 사면 우리가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물적인 동업자를 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금융 규제를 통해서 이제 금융시장, 은행을 매개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금융을 통해 가지고 대기업의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전에 비해서 대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그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거죠. 자금 조달 부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와 함께 대기업들, 그러니까 은행의 주 고객이 가장 큰 고객이 누굽니까? 대기업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기업들이 은행에 의해서 자금 조달하는 그게 감소하면서 은행들도 자구책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도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이제 은행은 대출을 해가지고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의 차익, 예대 마진을 통해 가지고 뭔가 수익을 얻는 것이 대체로 은행들의 어떤 그 수익 창출 방식인데, 그거를 이제 고객인 대기업들이 이제 자본시장을 통해 은행을 매개하지 않고 채권이나 주식시장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다 보니까 은행의 수익성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부동산 관련 대기업을 주 고객으로 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대출을 늘리게 됩니다. 자구책으로. 네, 자구책을 늘리면서 이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화랑으로 만들고 부동산 수요를 늘리게 되면서 결국 부동산 가격도 올리게 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주가도 올리고 부동산 가격도 올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80년대를 지나서 85년을 지나서도 쭉 이렇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주가도 이렇게 상승하면서 그야말로 거품 경제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그 매개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풀린 돈이 자산 시장으로 갔던 경위는 바로 이 금융시장 규제 완화 조치, 정부의 조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서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거품 경제를 생성하게 됐고, 이게 이제 이 3%대에서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가 이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1985년부터 89년까지 그야말로 아주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90년 되면서 이 자산 시장이 너무 거품이 많아지니까 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85년부터 89년까지의 어떤 그 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전혀 자산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거죠. 즉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그런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 금리를 올리자 자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네, 폭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 폭락을 가속화시켜준 것이 이런 요인들뿐만 아니라 플라자 합의로부터 비롯된 어떤 일본의 위기 의식, 일본 정부의 위기 의식과 그 위기 의식에 의해서 그 마련된 여러 가지 확장적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들이 이런 거품 경제를 만들었고, 그것이 이렇게 자산 가격을 올렸는데 그 자산 가치의 거품 경제를 의식해서 또 이제 이자를 올린단 말이죠. 금리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주가나 부동산 가격도 동반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그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그거를 더 부채질한 것이 저 BIS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IS 비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 BIS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BIS라고 하는 말은 국제결제은행이라는 뜻입니다. 네,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라고 하는 국제결제은행이 마련한 비율이다. 그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은행 건전성 지표예요. 네, 은행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에 적용되는 그런 비율 또는 지표, 은행 건전성 지표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만든 사람이 그 폴 볼커입니다. 네, 이 사람 이걸 BISB를 만든 사람은 폴 볼커라고 하는 뭐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79년부터 87년까지 그 FRB 의장을 했어요. 네, 미국의 FRB 의장을 했죠. 네, FRB 그러니까 FRB 그러니까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격인 사람이었죠. 79년부터 87년 동안 그야말로 그 중앙은행 의장, FRB 의장을 했던 사람인데 아시겠습니다만 FRB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라고 하는 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1913년에 중앙은행 제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죠. 비교적 아주 최근에 20세기 들어와서야 이 중앙은행 제도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라고 하는 거는 좀 독특하죠. 네,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 FRB에서 FRB 이게 보드거든요. 이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이사회 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페더럴 리저브 보드입니다. 네, 페더럴 리저브 보드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중앙은행의 의결 기구예요. FRB라고 하는 7명의 위원이 있고 의장, 부의장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대통령이 임명하죠. 의장을. 네, FRB 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게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면 그 12개 연방 준비 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를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12개 권역마다 한 개씩의 어떤 그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뭐 뉴욕 연방준비은행, 뭐 달라스 연방준비은행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련된 의결 사항을 얘네들이 집행을 하는 거죠. 12개 연방준비은행이 집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연방준비은행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민간 은행들로부터 그 출자를 받아가지고 이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방관반민의 조직이다.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를 연방준비제도라고 하잖아요. 연방준비제도라는 그 연방준비제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의결기구의 의장이 바로 그 당시 이제 폴 볼커 이때는 레이건 시절이었죠.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죠. 예, 이 폴 볼커가 의장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준금리를 11%에서 21%로 올립니다. 이 사람은 구조조정의 전문가예요. 구조조정의 전문가인데 미국을 구조조정하겠다. 이 당시에 1973년부터 무슨 일이 있었죠? 이게 오일 쇼크가 나면서 1973년 제 1차 오일 쇼크가 나면서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였죠.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 스태그네이션 이거 경기 침체를 의미하고 요거는 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개가 함께 온 걸 의미하죠. 네. 두 개가 함께 온 걸 의미하고 원래 1960년대까지 케인즈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 케인즈의 조언에 의해서 경기 부양 정책,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경기가 침체될 때는 어느 정도 경기를 부양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그 경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일종의 그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경기가 이렇게 요동을 치면 요 경기의 진폭을 줄이는 그런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걸 써서 진폭을 이렇게 줄이는 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경기가 과열되는 건 어느 정도 진작시키고 경기 안정화 정책을 써서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은 약간 부양시키면서 그 경기가 너무 불안정한 걸 이렇게 너무 진폭이 크면 불안정하잖아요. 경제가. 그러니까 경제의 불안정성을 안정화시키는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케인지안들의 어떤 그 정책이랑 경제 정책이라고 거시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데 지금 경기 침체랑 물가 상승이 같이 와버리면 원래 경제가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되면 경기가 어느 정도 침체가 되면은 물가는 하락해 준단 말이에요. 경기가 이렇게 과열되면 물가는 물가는 상승하지만 경기는 괜찮단 말이에요. 예, 경기라고 하는 건 경제 활동의 총체를 의미하는데 경기가 좋다는 말은 경제 활동, 경제 행위 그러니까 소비, 생산, 교환, 분배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뭔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같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이럴 경기 침체가 오면 물가는 안정적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경기 안정화 정책이 무력한 거예요.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케인즈적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경기가 침체가 돼서 돈을 풀면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더 상승하겠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한 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긴축을 하면 경기는 더욱 침체를 해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과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를 진작시키거나 물가를 하락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폴 볼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뭐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경기가 침체하는 한이 있어도 경기가 침체하는 일에서 물가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그야말로 기업이 도산하죠. 기업이 도산합니다. 그 다음에 실업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네.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러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됩니다. 하지만 물가는 잡히죠. 물가 수준은 하락합니다. 물가는 안정화돼요. 대신에 이 경기 침체는 더 악화 일로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든 아니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든 다 폴 볼커를 싫어합니다. 이 11%에서 21%로 그야말로 10% 정도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경제에 주는 영향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거의 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볼커는 과감하게 이 조치를 단행을 했고 그야말로 이거를 볼커
쿠데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야말로 그 폴 볼커는 노동자들 또는 기업인들의 원망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한 번밖에 못합니다. 임기를 한 번밖에 못해요. 네. 그야말로 정치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러운 그런 걸 해내죠. 그러면서 이때 기업이 도산했다고 하지만 기업이 도산해서 실업자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 여러 그 한계 기업들 그러니까 부실 기업들이 정리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은 부실 기업들이 정리되고 물가는 두 자릿수 물가에서 3%대로 안정화됩니다. 예,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물가는 3% 그러니까 부실 기업이 정리되고 이 부실 기업이 정리되면서 나중에 이제 80년대를 지나고 90년대가 되면 부실 기업이 정리됐다는 말은 그야말로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은 다 망하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은 기업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미국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70년대, 80년대 망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 이제 곧 80년대를 지나면서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팽배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근데 이런 부실 기업의 과감한 정리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만 시장에 살아남으면서 미국의 생산성, 미국 경제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좋아지면서 90년대 IT 산업, 또 IT 기업을 필두로 해서 그야말로 다시 경제가 살아나면서 신경제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죠. 뉴 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90년대 다시 미국 경제가 반등하고 지금도 미국 경제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죠. 뭐 그런 초석을 낳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 볼커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네. 구조조정,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미국을 구조조정시켰다. 경제를 구조조정시키는 대가로서 굉장히 평가를 받는 반면 어떤 사람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적이죠. 그러니까 악마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경기 변동에 있어서 요 국면, 요 경기가 침체하는 국면에 대한 의견이 그 경제학자들마다 달라요. 요 경기 침체가 너무 심화되면 이걸 경제 위기라고 하잖아요. 요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케인지안들은 당연히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이건 뭡니까? 정부 개입이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이에크 같은 오스트리아파 하이에크 같은 사람들은 이거는 구조조정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부실했던 기업들이 정리되고 뭔가 다시 이렇게 이제 그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소실되고 부실 기업들이 구조조정, 부실 기업들은 그 퇴출되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만 살아남으면서 다시 경제가 부흥할 수 있는 어떤 조정의 시간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이 구조조정의 시간이기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폴 볼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이에크나 뭐 그 시카고 학파, 오스트리아파나 그 시카고 학파 사람들은 이 경기 부양책 또는 정부 개입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시장을 중시하잖아요. 그 시장을 중시하는 일종의 그런 사람들이죠. 네. 그런 류의 사람들이다. 경기 침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그건 그야말로 구조조정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케인지안들은 바로 부양책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해야죠. 튜닝을 해야 됩니다. 네. 튜닝을 해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어느 정도 부양을 통해 가지고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요 시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침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시간이 어떻게 아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폴 볼커라는 사람은 요류의 사람이죠. 구조조정의 시간이다.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마치 헛된 시간이고 좋지 않은 시간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시간,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을 구조조정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BIS 비율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 BIS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구조조정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특히 일본, 이 당시 80년대 그야말로 미국 경제가 침체 일로를 겪고 자산 가치가 떨어지자 그야말로 일본의 재벌들이 미국의 뭐 여러 건물들, 여러 부동산들을 사 모으기 시작합니다. 마치 일본의 재벌들이 미국 땅을 다 먹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일본 경제는 잘 나갔고 일본의 자산 가치는 그야말로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에 있는 건물들의 가격이 마구 오르고 재벌들의 부도 그야말로 빠르게 축적되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런 시기, 일본 경제가 그야말로 잘 나가던 시기, 이 시기에 이건 너무 거품이다. 세계 경제에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다. 전 세계 달러가 너무 많이 공급돼 있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폴 볼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BIS 비율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 BIS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게 되고 이게 폴 볼커가 1986년도에 설계를 해서 전 세계 89년도에 이게 적용을 하게 되고 일본에는 90년도에 일본이 적용을 받게 이게 순차적으로 적용하거든요. 일본이 적용을 받게 되면서 받게 됩니다. 이 BIS 비율이라고 하는 건 그 위험 자산분의 자기자본 곱하기 100 이게 8%를 넘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은행 건전성표입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위험 자산에 비해서 자기자본이 8%는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기자본 비율인데 이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주식, 채권, 부동산, 그 다음에 대출 이런 게 위험 자산이거든요. 위험 자산이란 건 그 가치의 변동이 심할수록 위험합니다. 네, 변동이 심한 자산들, 그 위험 자산, 뭐 주식,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주가는 바뀌죠. 채권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바뀌면 부동산 가격도 변하죠. 변동성이 심하면 심할수록 위험 자산이라고. 대출은 왜 위험 자산이냐? 떼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은행이 대출한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 세계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BIS 비율 은행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서 이 BIS 비율 그 당시 일본의 은행들이 BIS 비율 8%를 넘기는 기업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BIS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방법이란 건 자기 자본을 더 많이 보유하거나 자기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위험 자산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자기 자본, 이 자본금을 더 마련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이걸 쉬운 일이 아니라면 위험 자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주식 자본, 채권, 부동산을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처분하면서 이게 시장에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에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해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고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가치가 요곳의 가격이 폭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던 이런 자산들이
시장에서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많아지면서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나 부동산 가격도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동아시아의 큰형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자금줄은 일본이 가지고 있어요. 그 일본의 은행계가 그야말로 자금을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야말로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하죠. 전 세계에 풀려 있던 일본 은행권의 대출 자금이 회수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동아시아 외환 위기로 치닫게 되네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96년도에 일본의 금융계가 200억 달러를 우리나라로부터 회수를 해가거든요. 96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90년대는 계속 회수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다. 그러면서 일본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대출을 회수하면서 동아시아 외환 위기가 오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여러 원인들 중에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중국 경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